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고 어떻게 쓰고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에너지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수입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수입하느냐, 4분의 1에 우리나라가 전체 수입하는 우리 수입하는 금액 중에 4분의 1은 우리나라가 자원을 수입하는 데 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다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맨 밑에 수입 의존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 중에서 수입 에너지가 몇 프로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2018년에 얼마만큼이에요? 93.7%, 약 94% 정도는 전부 수입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뭘 가장 많이 수입할까요?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석유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 이상을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돈을 쓰고, 그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다? 석유다. 석유를 수입하는데 가장 많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액 중에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LNG, 가스를 수입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우라늄은 작습니다. 우라늄은 굉장히 조그만 양으로도 발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를 쓸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런 산업시설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유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금액이 가장 많고, 그럼 맨 밑에 에너지 수입 인전도를 보시면은 2014년에는 95% 이상이 되다가 점차 줄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약간씩 크진 않지만 수입 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좀 생산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산하느냐, 우리가 요즘에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니까 그런 물량이 좀 늘어나면은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원별 수입 비중을 보면 수입액 중에 제가 뭐가 가장 많다고 했어요? 원유가 가장 많다.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는 55%를 전체 수입액 중에, 에너지 수입액 중에 50% 이상을 원유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밑에를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긴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고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에 수출 품목 중에서 4위가 석유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만들어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제해서 가공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석유화학 산업이 있죠.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우리 울산이니까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잖아요. 석유화학 단지에서 일단은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석유 제품을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 플라스틱을 다시 수출하고. 그래서 울산은 가장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울산은 산업도시다 하는 이유가 이런 석유 제품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단지 중에 하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이렇게 좀 더,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원유랑 석유 제품을 합치면 더 비중이 커지죠. 사실 석유 제품은 만들어진 석유,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하면 더 이 석유류의 수입 비중은 더 커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정도의 순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에너지 원별로. 자, 1차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채굴한 상태 그대로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근데 1차 에너지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쓰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량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여전히 뭐예요? 2018년 맨 밑에 막대기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는 여전히 석유입니다. 차를 굴리고 공장을 돌리고 할 때 요즘에는 석유 난방이 많지는 않지만 난방을 하거나 이럴 때 다 석유를 쓰기 때문에 석유가 40%, 약 3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건 석탄.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발전용으로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철을 만들 때 석탄을 많이 씁니다. 코크스라고 하죠. 석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석탄이 약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28.2%.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 집에 요즘엔 도시가스로 다 난방을 하는 게 가장 많죠. 그래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20%가 조금 안 되고요. 발전을 할 때도 천연가스를 씁니다. 전기를 만들 때. 자, 1차 에너지 다시 설명드리지만 1차 에너지를 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 에너지, 소비자가 쓰는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든 다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기로. 발전소를 거치면은 전기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최종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죠. 다만 일부 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가 2018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바로 변환해서 전기로 바로 쓰는 거죠. 자연 에너지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그 자체로 1차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한 10% 정도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수력 자원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수력은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럼 무슨 수순이 나오겠어요? 최종 에너지가 나오겠죠. 자, 최종 소비, 최종 에너지를 보시면은 여전히 최종 소비 석유 많이 쓰죠. 석유는 그 자체로 1차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최종 소비 직접 쓰기도 합니다. 언제 쓴다?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에서는 석유를 쓰죠. 바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리고 가스도 1차 에너지이기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석탄도 직접 떼기도 하죠. 그래서 최종 소비도 최종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석탄, 석유, 가스를 바꾸면은 뭐가 돼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최종 에너지원이 나옵니다. 그게 전력, 전기를 만들어서 쓰니까 전기가 최종 에너지 중에 한 20% 정도, 19.4% 정도 2018년 기준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신재생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열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열도 우리가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데서 열을 쓰는데 대표적인 열이 뭐가 있어요? 울산에 많이 일반적이진 않은데 집단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하고 전기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열을 아파트 단지라든지 택지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열이 직접 공급돼서 오죠. 소비자가 열을 씁니다. 그런 경우가 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문별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누가 그러면은 어떤 데서 많이 쓰는지 부문별로 최종 소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림을 보면 파란 막대기 61.4%를 어디서 쓰냐면 산업.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해와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디다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수출하고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건물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시중에 있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전기를 쓰고 보일러를 쓰고 뭐 이런 데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건물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롯데월드 이런 데가 정이 많이 쓰잖아요. 건물에서 에너지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송, 기차가 가고 차가 가고 버스가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쓰는 것들이죠.
이렇게 순서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정 부분, 우리가 집에 주택에서 쓰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건물들이 있잖아요. 빌딩들이 있어서 건물은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건물에 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냐면은 공공 부분 건물들, 동사무소, 울산 중구청 이런 데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건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송 부분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그러면은 재밌는 게 요즘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차 팔릴 때 어떤 차 좋아하세요? SUV라고 해서 다목적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죠. 그래서 이 좀 크고 이런 차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그림 보면은 SUV 등록 대수가 2011년에는 우리나라에 한 17%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20%가 넘었어요. 23.1%.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냥 우리가 세단이라고 하는 승용차하고 SUV를 보면은 어떤 게 더 연료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크고 무거운 차량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죠. 그래서 승용차 등록 대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요즘에 이 SUV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 지표인데, 소비 지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단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단위, 아까 첫째 시간에서는 원단위에 대해서 보통 부가가치 원단위가 있고 물량 원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원단위를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얼마나 쓰는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하는 것처럼 1인당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맨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이 에너지 소비를,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면 집안 살림이 더 넉넉해지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 소비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맨 위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원단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차 효율화되고 있다.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기기들의 효율도 좋아지고 더 아껴 쓰는 경향도 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 지표는 조금씩이나마 점차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1인당 에너지도 효율 지표 아니에요? 근데 1인당 에너지는 왜 나빠지죠? 라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분모의 함정이 있습니다. 1인당 에너지는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인구수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 인구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정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늘어나고 인구도 정체 상태니까 이 1인당으로 나누면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좀 나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인구의 정체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우리가 OECD라는 선진국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경제 규모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경제 규모는 당연히 OECD 평균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작은데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좀 더 쓰죠. OECD 평균이 4.1TO인데 우리는 5.5TO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한 사람당 보면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쓴다, 좀 더 에너지를 좀 덜 아낀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구가 정체 상태인 탓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뒤에 이후의 강의에서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1인당 얼마나 쓰는지 한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예요? 캐나다,
우리나라랑 이제 전체 경제 사이즈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하고 가정에서 얼마나 쓰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어디보단 더 써요? 우리랑 경제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 중에는 멕시코나 스페인보다는 조금 더 쓰고 이탈리아나 캐나다보다는 좀 덜 쓰고. 근데 요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에너지를 쓴다고 했는데 각각의 국제 비교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캐나다 한번 볼게요. 캐나다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전체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국토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훨씬 크죠. 훨씬 크고 집도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큰 집에서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가능성도 있고 이런 약간의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멕시코는 우리랑 전체 경제 규모는 비슷하지만 소득 규모는 또 다르죠. 우리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은 훨씬 조금 적습니다. 적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나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더 다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집에서 에너지 비용을 쓰는데 얼마나 연료비를 쓰는데 얼마나 쓰는지 우리가 에너지 비용, 연료비, 가스, 집에서 에너지 비용은 어디에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집에서 전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의 비용을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가계 지출에서 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4.2%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넷, 집에 통신비로 얼마나 쓰냐면 12만 원 이상 쓰거든요. 요즘엔 더더군다나 스마트폰 뭐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고 하니까 전체 가구로 보면은 더 비용이 커지죠.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 핸드폰은 없으면은 엄청 불편하고 요즘에는 뭐 사실 살 수 없다.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대신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더 살 수 없잖아요. 이런 필수적인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한 국제사회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세계에서 그럼 GDP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냐면 사이즈 1인당이 아니니까 사이즈로 볼 때는 가장 덩치가 큰 나라는 미국이죠. 그 다음에 1인당은 적긴 하지만 중국도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2위. 그 다음에 경제규모 3위 일본, 뭐 독일 이렇습니다. 이런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규모로는 한 14위 정도 되는데 에너지는 얼마나 쓰느냐? 한 8위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GDP 1위하고 1차 에너지 공급 1위를 보시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이 GDP가 가장 많은데 1차 에너지 공급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예요? 중국이죠.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니까? 물건을 만드는 나라니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문제로 중국의 좀 생산 활동이 좀 약화되고 이런 영향들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중국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모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 공급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대체로 전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 경제 규모보다 에너지 규모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3위는 인도잖아요. 인도도 요즘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공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없이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런 정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계에 많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를 만들고 가장 많이 핸드폰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원별로 한번 잘라보면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 미국은 땅덩이도 크고 차도 크고
차도 많이 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들이 석유 소비량이 근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8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도 중국. 물건 만들 때도 전기 많이 쓰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7위. 그러면은 이 석유를 소비하든지 전기를 쓰든지 가스를 쓰든지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CO2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근데 이산화탄소든 전기든 석유든 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다르죠. 중국, 미국, 인도 이 국가들이 너무너무 덩치가 큽니다. 사용량이 우리랑은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토도 작고 우리가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들을 정도로 많이 쓰는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1, 2, 3위 이런 국가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굉장히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7위지만 세계 전체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국토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도 큰 나라들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문제 마지막 오른쪽을 보면은 어때요?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배출하는 양이 엄청 많은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전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발전량으로 여기서 아까는 첫째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던 총 발전량 중에 새로운 단위가 나옵니다. 발전량을 할 때 얼마나 발전을 하냐 할 때 아까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의 1000배는 메가와트시, 그 다음에 메가와트시의 1000배는 기가와트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킬로와트시의 100만 배 정도 되는데 여기 단위를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570 기가 다음에 뭘까요? 테라죠. 테라와트시 정도, 570.6 테라와트시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2018년은. 그래서 이 전기 총 발전량의 증가를 보면은 빨라요. 매년 2% 이상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전기로 많이 발전을 하느냐? 아래 파이 차트를 보면은 가장 많이 전기를 뭘로 만들어요? 석탄으로 만듭니다. 석탄이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매년.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게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아직 신재생의 비중은 한 6% 정도 됩니다. 6.2% 정도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이 정도 되고 석유로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전기를 별로 만들지 않아요. 석유는 그 자체로 비싸죠. 비싸니까 주로 1차 에너지 중에서는 석탄하고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원자력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 그리고 신재생.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석탄을 가장 많이 써서 전기를 만들죠. 그러면 석탄을 쓸 때는 온실가스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를 만들 때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온실가스도 배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사용하나 봤더니 당연히 아까 발전량이 2% 이상씩 증가했으니까 소비량도 마찬가지겠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전기는 우리가 왜 만들어요? 전기는 사용하니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2018년 같은 경우는 3.6%. 작년에는 전력 소비량이 조금 감소했어요. 여름에 안 더웠거든요. 작년 여름에. 이런데 아직 공식 통계로는 2018년 통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2018년은 3.6%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디서 많이 쓸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전기를 산업 부분에서 많이 씁니다. 산업 부분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디에 많이 쓴다?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전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물 부분. 건물에서는 주로 전기를 많이 쓰죠. 건물을 냉방할 때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틀었고 겨울에 난방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건물 부분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를 어디서 쓸까요? 전기차죠. 전기차를 돌릴 때 수소인데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18년 기준으로는 120%, 2배 이상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수송 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아직 적습니다. 수송 부분에서 전기 사용량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산업 부분에서 물건을 제조할 때 쓴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광역시도별로 한번 가볼게요. 광역시도별로 가면은 일단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가 많이 쓸 것 같아요? 도시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고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쓰겠죠. 이런 데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1위, 월등하게 1위가 어디예요? 광역시도로 가보면 경기도. 경기도에는 산업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넓고 이러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전기를 쓰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충청남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충청남도가 더 씁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에도 사업장들이 제법 있어요. 반도체 사업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청남도가 그리고 충청남도가 왜 이점이 있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충청남도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상하다시피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은 서울이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러면은 밑에는 어디예요?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아직 이제 광역자치단체지만 규모도 작고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산업체도 아직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쓰는 거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만들까? 이렇게 보면은 전기 만드는 데는 1위는 어디예요? 충청남도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충청남도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게 위치해 있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는 요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약 23% 정도를 만드는데요. 23%를 만드는 전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 전기는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보령, 태안, 당진에 모두 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어요. 특히 석탄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전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요즘에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발전소가 다 충남에 있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런 발전소가 우리 너무 밀집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2위 보면은 2위는 어디예요? 경상북도. 경상북도에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 다음에 경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월성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는 발전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뭐 LNG 발전소들이 산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니까 조금 많이 생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인데 인천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력발전소 단지가 있어서 그래요. 영흥화력이라고 하는데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일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들이 전력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부산의 기장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이런 곳들에서 전력 생산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잘라볼게요. 더 잘라보면은 누가 더 전기를 많이 쓰느냐.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아까 수업을 하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부문은 어디였어요? 산업 부문.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공급하는 데 가장 많은 전기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시군구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이 특징이 잘 나타나요. 1위가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에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 경기도 화성에 반도체, 영상음향 이런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죠. 이거를 또 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로 보면은 2위가 어디예요? 울산, 남구. 울산 남구에 뭐가 있어요? 정유 회사도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 남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전남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여수도 뭐예요? 석유화학 단지가 있죠.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남 여수가 많이 쓰고 그럼 충남 아산. 충남 아산에는 뭐가 있어요? 아산에도 마찬가지로 화학 제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씁니다. 울산이 5위권 안에 두 군데나 있죠. 5위에 울산 울주군도 마찬가지죠. 울주군에도 석유화학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 공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5위가 울산까지. 그러니까 울산이 산업도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산이 이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고 울산이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울산 남구, 그 다음에 울산은 울산 울주. 여기가 위치한 울산이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울산 중구는 왜 없을까? 울산 중구에는 사실 산업체들이 위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위권 안에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력 자립도를 보면 그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쓰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자립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립도를 보면은 가장 꼴찌부터 볼게요. 자립도는 꼴찌부터 보면 가장 어디가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이죠. 서울은 사람이 많은데 전기는 직접 만들지는 않고 그럼 전기를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남한테 갖다 쓰는 거잖아요. 남한테 갖다 쓰니까 서울이 자립도가 가장 낮고 1위는 인천인데 인천은 왜 그래요? 아까 인천이 이 생산량에서도 제법 순위권 안에 들었지만 인천이 순위권 안에 든 건 영흥에 화력발전단지가 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소비량보다도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충청남도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 1인당 전력 소비량 보면 울산의 특징이 또 드러납니다. 자,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 울산시입니다. 왜? 울산시는 산업도시니까.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의 수도다라는 울산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울산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고요. 우리가 울산이라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를 보면 잘 드러나죠. 그러면은 거의 이 강의의 막바지인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 월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이런 얘기 뉴스에서 좀 들어봤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특히 에너지 전환 지수다, 에너지 트랜지션 인덱스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에너지 문제를 보통 이 다보스 포럼에서 라든지 다른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많이 파악을 해요.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에너지라는 거는 뭐다? 커모더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모더티, 상품이다. 상품은 차별화가 안 된다. 차별화가 안 되면은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거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를 근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의 94%를 수입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전체 시스템의 체계를 볼 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 가지 차원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경제 성장과 발전입니다. 에너지를 경제가 성장할 때 제가 강의 내내 울산 얘기를 하면서 논의했던 게 뭐예요? 울산에서 에너지를 왜 많이 쓰느냐? 많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수출도 하니까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에너지가 없으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뭘 만들고 뭘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본적으로 뭘 만들고 뭘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잘
이런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축, 맨 위에 꼭지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액세스, 에너지 접근성과 세큐리티,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보, 이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에너지 접근성은 뭐냐면 얼마나 손쉽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냐를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접근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아예 없어.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집에 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가스도 안 들어와요. 그럼 에너지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에너지를 얼마나 싸게 쓰냐의 문제입니다. 집에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은 제대로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접근성은 두 가지 차원.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격에 표현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체로 잘 돼 있습니다. 전기 지금 안 들어와서 못 쓴다. 너무 비싸가지고 못 쓸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의 문제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파란 삼각형 보면은 접근성이나 이런 안보의 문제는 굉장히 국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 차원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대로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만들면 환경적으로 좋냐 나쁘냐 해서 세계 평균보다 낮아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래야 되니까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온실가스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니까 115개국을 평가했는데 취약하대요. 104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레디니스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스템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가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소비자가 다양하게 우리 핸드폰 요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우리 요금제 되게 많죠. 되게 많고 자기가 사용하는 이 패턴에 따라서 핸드폰 요금제 선택도 하고 그래서 무제한 뭐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무제한 통화는 뭐 요즘엔 대부분이죠. 이런 요금들을 다양하게 쓰고 아니면은 그냥 아주 기본 요금을 싸게 만든 다음에 조금 쓰는 요금제도 만들 수 있고 이런데 전기요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적으로 에너지를 얘기하는 3대 축 중에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하다? 환경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세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미세먼지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자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환경성을 의미하는 걸 수있지만 이 수업에서 의미하는 게 꼭 환경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환경적인 부분의 지속 가능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요 위치를 보면은 세계경제포럼에 똑같이 평가를 한 건데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퍼포먼스라는 이 시스템의 전체 점수를 보면은 왼쪽 세로축일 거고요. 가로축에 이 레디니스인데 공교롭게 우리나라의 위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도 좋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이머징, 좋은 뜻으로는 이머징이고 나쁜 뜻으로는 좀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 전체의 체계 자체가 안 잡혀 있는 나라다. 빨간 점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빨간 점들이 에너지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고 좀 뭔가 취약해, 안 좋아.
이런 나라들이 빨간 점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스템 퍼포먼스는 좋은데 트랜지션, 전환을 향한 준비는 좀 안 돼 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뭐 포텐셜리 챌린지드라고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슨 도전적인 문제점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점수는 시스템 퍼포먼스는 높지 않은데 오른쪽 아래 점이겠죠. 파란 점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는 좀 돼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리프로깅. 한마디로 이제 좀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보면은 55, 60 이 점수인데 어떻냐면은 뭐냐면 리프로깅과 녹색으로 돼 있는 리딩, 앞으로 선도하는 나라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도하는 나라들의 단계를 우리나라는 지금 가야 되는 이 오른쪽 위의 위치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경계선에 있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의 스타팅 포인트에서 마지막 이 그림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좋은 말로는 한마디로 도약하고 앞으로 리더의 길로 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쁜 말로 이 표현을 하면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의 문제는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에너지를 리딩의 길로 이끌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나라 에너지는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토의해보는 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전체의 내용에서 밝혔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 에너지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각각의 주제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좀 자세히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의 기초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에너지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킬로와트와 킬로와트시, TOE, 그다음에 원단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개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에너지는 어떤 위치인가?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다 수입하더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더라.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전기는 주로 뭘로 만들더라? 화석연료로 만들더라.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시스템은 앞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리딩하는 단계로 가기 위한 경계선 위에 있더라. 그러면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볼 것이냐.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생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 우리끼리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